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금리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어진 역대급 무더위로 열대야 지수와 폭염일수 등 각종 기상 기록이 최악의 더위로 꼽혔던 2018년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광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두 수선소를 운영하는 부부가 수선비로 번 돈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광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인터뷰온에서 이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경제의 부담이자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죠. 최근 물가는 잡혀가는 추세지만 금리 부담은 여전한데요. 금융당국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면서 서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당국은 하반기엔 더 안정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래도 이례적인 폭염의 여파로 일부 채소값이 크게 오르는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글쎄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야채가 더 비싸다고 느껴져요. 다행히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소비 여력은 여전합니다. 은행 빚에 높은 이자까지 물다 보면 소득이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거죠. 대출이라든지 이자나 이제 생활비 같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살아남기가 좀 힘드니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 전남에서만 자영업소 6천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려는 이른바 영꿀족이 다시 늘고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도록 은행권을 압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마저도 실패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되고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의 터널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9월의 첫 출근길 가을이 더 느껴지실 겁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는 더 완화됐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폭염경보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아직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는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폭염 등의 영향으로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북권에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의 대기 정보를 보여주는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순천시 장천동의 오존 농도가 0.1ppm을 넘어서더니 1시에는 0.14ppm까지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각 여수 율촌면과 광양읍에서도 오존 농도가 0.1pp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날 동북권 3개 시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76회, 지난해보다 55%나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자외선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광양만권에 90% 이상 집중됐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이나
제철 등 대형 오염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이고 분지 형태의 지리적 특성상 대기 정체가 좀 심한 대기 오염 물질과 자외선이 반응해 만들어지는 오존은 독성을 띠고 있어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 오존 농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길게는 10월까지도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마스크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나 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 좋고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와 발령 일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기 오염물질 저감과 녹지 조성, 친환경 차량 보급 등의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여름 이어진 역대급 무더위로 각종 기상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29.1일로 2018년에 25.7일보다 많았습니다. 또 8월 한 달 폭염 일수는 20.1일로 종전 1위였던 2013년에 13.3일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의 8월 평균 기온 역시 28.5도로 최악의 더위로 꼽혔던 2018년에 28.4도를 넘어서 역대 가장 더운 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광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영광 지역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최고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했고 과거사 정립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양읍 한복판에 구 전매청 건물이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최근 민선 8기 현장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서초등학교 인근 구 전매청 건물이 수십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1970년에 건립된 2층짜리 건물의 관사동까지 전체 대지 면적은 1,5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한국전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거쳐 주식회사 KTNG로 바뀌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합된 후 장기간 건물이 비어있는 겁니다. 무성한 잡초와 잡목, 오물웅덩이, 깨진 유리창과 출입문 등 미관이나 위생, 안전 측면에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막 모기야 뭐야 이게 잡풀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시 한복판에가 이게 흉어물로 이거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지만 현재 국가 소유의 건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다 보니 광양시 자체적으로 건축물의 해체나 내부 환경 정비도 불가능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민선 8기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급한 거는 이제 뭐 풀백이라든가 이제 지금 당장 주변에 보면은 나무가 크게 자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향후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으로 제가 방문을 드려가지고 이제 뭐 이 전매청 건물 관리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현장 소통 결과를 토대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관받거나 안 된다면 건물 철거나 매각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어떤 그 전매청 건물도 그렇고 그다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올해 어떤 주요 어떤 그 건의했던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서 방향이나 그다음에 그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는. 매달 2번씩 열리는 현장 소통의 날 행사가 이번 사례처럼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민원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을 생각해보는 연속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포에서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문화거리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목포시 목원동과는 달리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문화거리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허연주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격자형 도로를 끼고 근대와 현대 가옥들이 지난 세월을 품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열 목포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지난 2017년 이곳에선 목포의 두 번째 도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전 실체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5년간 711억 원이 들어간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 관광 루트 개선과 시설 정비뿐 아니라 1897 계양문화거리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이 강화됐습니다. 목포 세관 창고를 리모델링해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를 지닌 기존 건축물도 공간의 주요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곳은 1900년에 지어진 일본 영사관 건물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물은 계양문화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7 계양의 유산과 일제감정기 일본식 가옥들도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성장한 목포. 계양문화거리는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로 도시재생 사업이 더해지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늘어나는 관광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건수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된 후로는 800만을 이미 넘어섰고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전체로 효과가 확산하지 못하고 체류형 관광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계양장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얼마든지 목원동과 계양장 일대를 연계하는 그런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도시재생이 도시의 자산과 특성, 주민 공동체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구두 수선소를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선부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원에서는 구두수선 기부천사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일로 광주시청 그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셨다고 들었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그 기부라는 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늘 감사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분이 느껴지면서 늘 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 나가고 아는 분들이 전화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우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걸 본받을 것은 본받기까지는 할 것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돈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재산을 전부 다 날리고 다시 이제 내 이 기술업으로 우리 후배가 한번 추천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부터 배웠던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부하면 할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있지 않겠느냐.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 어떻게 했느냐 함께 K 승낙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북구청에서 어떤 할머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 13만 원인가가 없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을 할머니 수술을 해드리면 어떻겠냐. 우리가 기부한 돈으로 그걸로 수술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가 밝혀져 본 거예요. 아하. 저 돼지 저금통에다가 지금 기부금을 모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으세요? 네, 손님이 신발을 수선 맡기고 찾아가면은 거기에 10%, 20%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기분에 따라서는 한 50%도 될 수 있고 그래요. 5천 원 받으면은 1,000원은 거리 들어갑니다. 그냥 반드시? 네,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배를 갈라서 헤아려서 은행 가서 지폐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보지 않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이렇게 어떤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통장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와서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를 갈라가지고 돈을 펼쳐놓고 돈을 자기네들이 세알려가지고 이번에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그 돈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돈이 얼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문자로. 공무원분께 전화해가지고 보낼 때 마음은 어떠세요? 흐뭇하죠. 마음이 기쁘고 아주 또 이렇게 나름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이렇게 얹게 되고 안게 되고 나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보내놓고 그렇죠. 저기서 얼마나 나올까 10만 원이 나올까 20만 원이 나올까 그 궁금한 마음이 또 들긴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우리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 어쩔 땐 또 우리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네. 그렇고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그러면 앞으로도 기부는 계속됩니까? 계속합니다. 계속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몸이 다 잘 움직일 때까지 할 거고 약속합니다. 지금은 이제 빚을 다 갚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빚 있으면서 빚을 갚으지 그 돈 가지고 빚을 갚으지 우리한테 그런 것 한다고 좀 우리한테 욕한 사람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더 기부해보자. 화이팅!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건 전남 출신 선수들이 잇따라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자 양궁의 남수현과 여자 복싱 임혜지 등 전남 출신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5명이 365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365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은 하루 1,000원씩 연간 36만 5천 원을 기부해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에 시작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다음 달 발주됩니다. 28년 동안 논의한 결과라는데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연말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연장 38.8km로 2028년 말 개통 예정인 대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입니다. 평일 오전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중구의 태미고개에도 트램이 지나게 됩니다. 이 구간은 트램이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는 대신 지하에 땅을 뚫어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 15개 공구 가운데 태미고개와 서대전 육교가 포함된 12공구 등 5곳이
다음 달 우선 발주됩니다. 공사가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나머지 10곳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주에 나섭니다. 전체 사업비 1조 5,069억 원이 투입되는데 시는 지역업체의 공사 지분 49% 이상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45개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42개는 각 방향 차로에 각각 역이 들어서고 도로가 좁은 3곳은 한 곳에서 양방향으로 탈 수 있습니다. 시는 연내 착공이 되면 짧게는 27개월, 길게는 42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때문에 한밭대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도심 곳곳 차량 정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불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교통은 불편할 텐데 우선 어떤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요.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대전시는 착공 전인 오는 10월까지 공사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폐광 대체 산업으로 꿈의 암치료센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도계 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삼척시 미래 먹거리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석탄공사 부지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관광산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지역 의료 여건을 혁신하고 소멸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는 무거운 탄소 원자로 암세포만 표적 치료하는 이른바 꿈의 암치료 기술로 국내엔 연세의료원 한 곳만 운영 중입니다. 삼척시는 정책적인 조기 폐광에 따른 재정 사업으로 검토되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가운데 국비가 1,8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29년까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 기술에 앞서 있는 일본 현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부터 개원 시까지 저희들은 한 4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용역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폐광 대체 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한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현황과 미래 전망,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에 대한 발표와 부지 견학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령화로 국내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아직 입자치료센터가 드물고 치료비가 비싸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만큼 치료센터 설치와 이후 유지 관리까지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수도권 암 환자 절반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면 36%로 줄고 의료 사각지대인 폐광 지역은 더욱 열악합니다. 설치부터 운영까지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전문의 점수를 양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앞으로 15년, 20년 계속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 삼척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기대 속에 폐광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문제 등의 과제 해결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K방산의 첫 해외 생산 기지가 호주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장갑차 수출, 현지 공장 건립을 연계한 패키지들에 루마니아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MBC 경남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구매한 루마니아. 이로써 루마니아는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수입한 9번째 나라이자 10번째 운영 국가가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구매라며 우리나라 생산 공장까지 방문해 취재한 관련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안보적 불안감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루마니아는 여기에 더해 4조 원이 넘는 300대 규모의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호주에 수출한 5세대 장갑차 레드백을 루마니아에 제안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미 구매한 K9 자주포와 같은 변속기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과 유지, 보수가 용이한 호환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각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설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와 장갑차 수출과 현지 공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한 것처럼 루마니아 역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패키지 딜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가 레드백을 구매할 경우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생산 기지가 유럽에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라면 호환성이 탁월한 레드백 장갑차를 확보하면서 자국 내 공장도 구축하는 이른바 호주 모델의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선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9월의 첫 출근길 가을이 조금 더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더 이상 폭염경보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는 우리 지역에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곳에 따라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날이 흐려질 수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약한 비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출근길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아직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모두 사라졌는데요. 낮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